상속문서 바꿔치기 들킨 순간 법정의 충격.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그날,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상여가 대문을 빠져나간 후에도 집안 곳곳에는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 있었고, 마당 한쪽에 쌓인 문상객들의 발자국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제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시게. 기운을 차려야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계모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장일세. 자네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문서를 펼치는 순간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가 맞나? 평소 아버지의 필체는 힘차고 또렷했는데 이 문서의 글씨는 어딘가 떨리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자 문서 가장자리에 미세한 찢김 자국이 보였습니다. 마치 두 장의 종이를 억지로 이어붙인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계모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 글씨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요. 그러실 것이네. 대감께서도 자네를 많이 아끼셨지. 계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쳐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하노라. 본가의 토지와 가옥은 본부인에게, 외곽의 전답은 장남에게 분배하노라. 전답이라.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땅은 본가의 토지보다 10배는 넓었는데 고작 외곽 전답만 제게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계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이 유언장을 직접 쓰신 게 맞습니까? 계모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옆에서 직접 지켜봤네. 대감께서 손수 쓰시는 걸 말일세. 그렇습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서를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다시 한 번 문서를 펼쳤습니다. 찢김 자국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살펴봤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숨겨진 게 있어. 문서의 종이 질감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위쪽 부분은 오래된 종이처럼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들고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먹물 냄새 사이로 펑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세례로 붙인 종이.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서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내일 당장 서당의 훈장님을 찾아뵈어야겠어. 아버지와 평생 교유하신 분이니 필체를 보시면 진위를 가려주실 거야.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분하고 점잖은 그 모습 뒤에 혹시 무언가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어머님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그 찢김 자국은 계속 제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희미한 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다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문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봤습니다. 그때 문서 뒷면에서 희미한 먹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지우려 했던 흔적처럼 번진 먹물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더 있었다는 뜻이잖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계모는 아버지의 진짜 유언을 감추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기다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는 서당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며 저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드님, 어디 가시오? 군장님을 뵈러 갑니다. 그러시구려. 대감, 일로 많이 힘드시겠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당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먹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훈장님, 계십니까?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가? 대감 댁아들입니다. 오, 그래. 들어오게. 저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군장님은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백발의 꼿꼿한 자세,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저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군장님 앞에 놓았습니다. 이 문서 좀 봐주십시오. 아버지의 유언장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군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군장님은 문서를 햇빛 아래 들어 올렸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필체를 나는 30년도 넘게 봐왔네. 이 글씨는 아니야. 예. 흉내는 냈지만 회계 힘이 다르네. 그리고 이것을 보게. 군장님이 문서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2장의 문서를 억지로 이어붙인 것이네. 여기 이 찢김 자국과 풀먹인 흔적이 보이는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가짜라는 말씀이십니까? 훈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진짜 문서의 일부를 찢어내고 다른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일세. 매우 교묘하지만 내 눈을 속이지는 못하네.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습니다. 계모가 정말로 군장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를 찾아오셨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일 유언장을 다시 쓸 것이네. 장남에게 공정한 몫을 주고 싶네라고.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그래. 하지만 그 다음 날 대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네. 나는 그저 유언장을 새로 쓰시지 못한 줄로만 알았지.
쿤장님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분명 새 유언장을 쓰셨고 계모가 그것을 찢어내고 조작한 거야. 쿤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증거가 더 필요하네. 이 문서만으로는 부족해. 원본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야 하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대감의 서재부터 살펴보게. 혹시 모르네 찢어진 조각들이 남아있을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뿐이네. 서당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모와 마주쳤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 잠깐 산책을 했습니다. 계모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밥은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그래. 기운 차리게. 계모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지만, 어깨가 미묘하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눈치챈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재를 뒤져야 해. 하지만 계모가 눈치채면 안 돼.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집 뒤편에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서재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저 안에 있을 거야.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낡은 문이 소리를 냈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책상 위에 벼루와 붓. 모든 것이 아버지가 방금 전까지 계셨던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저는 촛불을 켜고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지? 찢어진 조각들이 어디 있을까? 첫 번째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붓과 먹, 낡은 편지 몇 통뿐이었습니다. 저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차근차근 서랍을 살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있어. 서랍 바닥을 두드려 보니 미묘하게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랍을 완전히 빼낸 후 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틈새를 벌리자 얇은 나무판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종이, 조각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조각을 펼쳤습니다. 찢어진 가장자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찍김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가의 토지와 가옥은 본부인과 장남이 공동으로 관리하되 장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노라. 이게 진짜 유언이었구나. 계모가 이 부분을 찢어내고 자신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저는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나머지 조각들도 찾아야 해. 책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한 권씩 꺼내 흔들어 봤습니다. 낡은 사서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외곽의 전답과 살림은 장남에게 온전히 물려주노라. 맞아. 이게 원래 내용이었던 거야. 아버지께서는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려 하셨고, 저에게도 합당한 몫을 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모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조작한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 해. 책장 뒤편을 살펴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쓸어내자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본 유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며 증인으로 훈장 이선비와 의원 박 선생을 세우노라. 증인. 의원 박 선생이라면 아버지의 주치이셨던 분이야. 저는 즉시 내일 의원을 찾아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쓰시는 모습을 목격하셨다면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재를 나서며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저는 모든 조각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이어 맞춰보니 완전한 유언장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알았어. 계모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진짜 유언장에서 핵심 부분만 찢어내고 그 자리에 가짜 내용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각들은 서재 곳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왜 바로 태워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 원본 조각들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은밀히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조각들을 다시 접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원 박 선생을 찾아뵙고 증언을 확보해야 해. 그 다음 훈장님께 다시 찾아가서 감정서를 정식으로 받아야 해. 그리고 그때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계모가 먼저 눈치채고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면 어떡하지?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점 의원 박 선생 면담, 증언 확보. 2점 훈장님 감정서 정식 작성 요청. 3점 원본 조각들 안전한 곳에 보관. 4점 관하에 소장 제출. 5점 법정 준비. 각 단계마다 예상되는 변수와 대응책도 함께 적었습니다. 계모가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 친정 조카를 동원할 수도 있고 계모의 친정은 부유한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증인들을 매수하거나 위협할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서둘러야 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져.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문서 조각들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의원 박 선생의 집은 마을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간 저를 보고 박 선생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급한 일이 있어 찾아뵙습니다. 박 선생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나 한잔하게. 저는 정중히 사양하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다시 쓰신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박 선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왜 묻는가? 제게 전해진 유언장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이 필요합니다. 박 선생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대감 곁에 있었네. 대감께서 친필로 유언장을 다시 쓰시는 모습을 직접 봤지. 정말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박 선생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본부인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네. 그리고 돈을 주며 입을 다물라고 하셨지.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거절했네. 하지만 본부인의 친정 조카라는 자가 찾아와서는 박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자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네. 계모가 벌써 손을 쓴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선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 없었네. 손자만큼은 지켜야 했어.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박 선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저는 품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언장의 조각들입니다. 선생님의 증언만 있다면 진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은 조각들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대감께서 정말 이렇게 쓰셨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십시오. 박 선생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네. 손자는 내가 어떻게든 지킬 테니 자네를 돕겠네. 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친정 조카였습니다. 형님, 어디 다녀오신 길이요? 그냥 산책이네. 조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산책이라. 의원 댁에 무슨 일로 가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미행을 당한 건가? 조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형님, 그냥 받은 만큼만 받고 조용히 사시지요. 소송 같은 거 하시면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문의 체면, 거짓으로 얼룩진 재산 분배가 가문의 체면인가? 조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좋게 말할 때 그만두십시오. 안 그러면 어쩔 건가?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형님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으신 겁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건드리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네. 조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형님.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훈장님을 다시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서당에 도착하니 훈장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잠시 기다리게. 수업이 끝나고 제자들이 나가자 훈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의원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훈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악독한 것들. 손자까지 협박하다니. 훈장님, 감정서를 정식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정에서 증거로 쓰고 싶습니다. 훈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직접 쓰겠네. 훈장님은 붓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본인 이선비는 고 대감과 30년 직위로서 제출된 유언장의 필체가 대감의 진필이 아님을 확증하노라. 또한 문서의 일부가 인위적으로 교체된 흔적이 명백히 발견되었음을 감정하노라. 감정서에 도장을 찍고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네. 감사합니다, 훈장님. 저는 감정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자네, 조심하게.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네. 명심하겠습니다. 서당을 나서며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관아의 소장을 제출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계모가 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나? 볼 일이 있었습니다. 계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행이네. 계모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가문의 평화를 위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 아니겠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관아의 소장을 제출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름 후 대낮에 열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먼 친척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이다. 곧 데려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조심하세요. 걱정 마시오. 금방 끝날 것이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텅 빈 것처럼 적막했습니다. 법정 날이 다가올수록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계모 측 변호인이라는 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화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외곽 전답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십시오. 거절하겠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법정에서 이기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변호인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드디어 법정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대감 댁상속 분쟁이라더군. 장남이 본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지. 체면도 없는 자식이야. 방청석에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건을 시작하겠다. 계모 측 변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이 소송은 불효자식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재산을 탐하는 추악한 사건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변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본부인을 극진히 아끼셨고 유 원장에도 그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저는 일어나 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출된 유 원장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손짓했습니다. 제출하시오. 저는 찢어진 문서 조각들과 훈장님의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모 측 변호인이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저 조각들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피고가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훈장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본인은 고인과 30년 지기입니다. 제출된 유 원장의 필체는 고인의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이 다그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훈장님이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30년간 매일같이 고인의 글씨를 봐온 제가 틀릴 리 없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계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대감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효자식에게 모함을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일부 사람들은 계모에게 동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원 박 선생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선생님, 증언해 주십시오. 박 선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 원장을 다시 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계모 측 변호인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본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려다 거절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박 선생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대답하십시오. 박 선생이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증인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판사가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증인 계속하시오. 박 선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본부인의 친정 조카가 저를 찾아와 손자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고인께서는 분명 유 원장을 다시 쓰셨고 장남에게 공정한 몫을 주려 하셨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증인의 증언은 협박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문서 조각들을 보니 확실히 찢김 자국과 풀먹인 흔적이 있구나. 저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제가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원본 조각들입니다. 제출된 유 원장과 대조해 보시면 조작 흔적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판사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한참 후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구나. 하지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판사가 계모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고인께서 유 원장을 쓰시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했는가? 계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필요했을 텐데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계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진짜 유언장에는 증인으로 훈장 이선비와 의원 박 선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유언장에는 증인란이 아예 없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피고인,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계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혼자 쓰신 것입니다. 증인 없이 유언장을 쓴다.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가? 계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모 측 변호인이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작성한 재산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본부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고인의 필체로 보이는구나. 변호인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인의 진정한 뜻입니다. 유언장 이전에 작성된 공식 문서입니다. 저는 그 재산 목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께서 쓰신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훈장님이 재산 목록을 살펴보셨습니다. 이건 고인의 필체가 맞는 것 같구만.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계모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하셨던 건가? 계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사님, 대감께서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셨습니다. 재산 목록이 그 증거입니다. 유언장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계모를 동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본부인이 불쌍하네. 장남이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목록과 유언장의 내용이 상충되는구나.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계모 측 변호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판사님, 재산 목록이 먼저 작성된 것이니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그 후에 형식적으로 쓴 것일 뿐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유언장을 다시 쓰셨습니다. 그것이 최종 의사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 잠시 휴정하겠다. 법정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훈장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말게. 아직 끝난 게 아니네. 하지만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재산 목록. 그게 진짜라면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 박 선생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재산 목록을 자세히 봤나? 예. 저기 날짜를 보게. 석 달 전이라고 했지. 저는 재산 목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석 달 전이라면, 그때 대감께서는 중병으로 누워 계셨네.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지.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석 달 전부터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 없으셨습니다. 훈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네. 나도 그때 병문안을 갔었는데 대감께서 붓을 잡지 못하시는 모습을 봤네. 저는 급히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재산 목록의 날짜를 확인해 주십시오.
석 달 전이라면 아버지께서는 중병으로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다시 재산 목록을 살폈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가?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판사님, 재산 목록도 조작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쓸 수 없는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날짜를 조작한 것입니다. 계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께서 분명히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있습니까? 계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피고인, 재산 목록 작성 당시 증인이 있었는가? 그건 계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청석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본부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판사님, 의원 박 선생께서 아버지의 병세를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석 달 전 아버지의 상태를 증언해 주십시오. 박 선생이 증언석에 다시 섰습니다. 석 달 전 고인께서는 중풍 증세로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으셨습니다. 붓을 잡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판사가 재산 목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 재산 목록은 오른손으로 쓴 것이 분명한데, 계모 측 변호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왼손으로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박 선생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평생 오른손잡이셨고 왼손으로는 글씨를 쓸 수 없으셨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피고인,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계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이 급히 속삭였지만 계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계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조각들은 제가 실수로 찢은 폐기 문서일 뿐입니다. 대감께서 초안을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드셔서 찢어버린 것을 제가 주웠을 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폐기 문서라고? 계모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대감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장남이 이렇게 저를 모함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방청석 일부에서 다시 계모를 동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바로 그때 법정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의원 박 선생이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말하시오. 박 선생이 천천히 증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언장을 다시 쓰시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선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다 쓰신 후 본부인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본부인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오늘 본 것은 잊어주시오. 내가 잘 처리하겠소. 라고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 선생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 고인께서 쓰신 유언장을 싸고 있던 천입니다. 본부인께서 유언장을 가져가실 때 제가 몰래 챙겨둔 것입니다. 판사가 천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천에는 고인 집안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에는 피고인의 향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본부인께서 항상 사용하시던 향입니다. 계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는 박 선생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구나. 판사가 계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천이 무엇인가? 계모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변호인이 급히 말했습니다. 판사님, 천 조각 하나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본부인께서 유언장을 가지고 서재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오실 때 손에 무언가를 쥐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쥐고 있었습니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박 선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인께서는 분명 공정한 유언장을 남기셨고 본부인께서 그것을 조작하셨습니다. 판사가 계모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묻겠다. 당신은 유언장을 조작했는가? 계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계모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한 거야? 계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유언장을 다시 쓰신 걸 보고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대감을 섬겼는데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신다는 것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장 일부를 찢어내고 다시 썼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의 유언을 조작하고 위조한 죄를 자백했다. 이는 중대한 범죄다. 계모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계모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두려웠던 거구나. 혼자 남겨질까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의 자백과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출된 유언장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한다. 원본 유언장 조각들을 바탕으로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재산은 원본 유언장대로 분배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구나. 장남이 옳았어.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다. 드디어.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군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네. 자네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네. 박 선생도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다행일세. 저는 두 분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계모가 관속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결말일까요? 법정을 나서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담담히 인사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의 묘소에 들렀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밝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 승리가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요? 묘비를 쓰다듬으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계모도 나름대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겠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재산의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 가족 간의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묘소를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소.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기뻐야 할 텐데 왜 그렇게 침울해요? 당신, 내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밝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아버님의 뜻을 지켰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계모가 갇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관리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부인을 면회하시겠다고요? 예. 좁은 방에 계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계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소. 저는 계모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도 두려우셨겠지요. 아버지 없이 혼자 남겨질까봐. 계모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저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 몫입니다. 이게 뭔가? 법정에서는 제가 이겼지만 어머님도 아버지를 섬긴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봉투 안에는 재산 일부를 어머님께 드리겠다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정의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화목이었을 것입니다. 계모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는 일어나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이 집행되면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여전히 어머니시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슴속 짐이 조금 내려놓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맞는 길이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드님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밝히신 것도 대단하지만 본부인을 용서하신 것은 더 훌륭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정의는 때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이 당신의 뜻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어둠 속에서 저는 새로운 내일을 꿈꿨습니다.